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폭이 고작 34km. 차로 달리면 30분도 안 걸리는 그 좁은 길목에서 지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두려움의 정체가 미사일도 기뢰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요금소입니다. 지나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 선박 한 척당 30억 원. 이란이 세계 석유길을 유료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 돈을 같이 나눠 갖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승자인데 도대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적국 이란과 손잡고 바다에서 통행료를 뜯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아세요?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감행한 공습. 작전명은 Epic Fury, Operation Epic Fury. 우리말로 하면 장엄한 분노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군사기지, 그리고 최고 지도부. 그 결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40년 넘게 통치한 그 사람이 단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수장을 잃은 굴욕, 민족적 자존심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도시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진짜 칼은 하늘이 아니라 바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즉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모든 선박에 무선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라. 이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배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세계 석유길이 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이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도 금방 체감하실 겁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에서 3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가 뽑아낸 석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유일한 백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폭은 34km. 하지만 실제 선박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항로는 2개뿐이고 각각 폭이 3km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수로를 하루 평균 135척의 선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루아침에 닫혔습니다. 하루 135척이 오가던 해협에서 통행량이 70%나 급감했습니다. 150척이 넘는 선박들이 해협 바깥에서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머스크, 하파크로이트 같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습 발표 다음날 단 하루 만에 10%에서 13%가 폭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즉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7%,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해협이 막힌 순간 우리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갇혔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선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동안 이란은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총알보다 더 강력한 무기, 미사일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압박. 이란이 꺼내든 진짜 카드는 바로 요금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그냥 막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반만 열었습니다. 그것도 조건을 달아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건 조건은 이겁니다. 통과하고 싶은 선박은 사전에 혁명수비대의 승인을 받아라. 선박의 국적, 선주 이름, 목적지를 우리에게 먼저 밝혀라.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라. 기존 항로가 아닙니다. 이란 해안선에 최대한 가깝게 혁명수비대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리로 붙어서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돈을 내라. 얼마냐고요? 선박 한 척이 한 번 통과하는데 $200만.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선박이 실어 나르는 원유 1배럴당 최대 $2의 통행료를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최대 3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다는 걸 감안하면 통행료만 $300만, 약 44억 원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헤란 톨게이트. 결제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안 됩니다. 오직 암호화폐 또는 중국 위안화로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결제를 거부한다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얼마나 쌓일까요? 이란 의회는 이미 관련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140척이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통행료 수입만 연간 15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란의 연간 GDP가 대략 600조 원 규모인 걸 감안하면 해협 하나에서만 GDP의 4분의 1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전쟁으로 폭격을 맞은 나라가 그 전쟁의 상처를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주머니에서 스스로 메꾸겠다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이란이 왜 이 카드를 꺼내는지 이해가 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수십 년간 받아왔지만 이란은 결코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했고 군사시설이 박살났고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 비용을 마련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란이 내려다본 곳이 바로 발밑의 바다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은 이 해협을 위협 카드로만 사용해왔습니다. 막겠다, 닫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막으면 이란도 피해를 받습니다. 자국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차피 전쟁으로 이란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협을 통제하면서 조건부로 열어주는 방식이 막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이란은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막으면 세계가 대체 항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반쯤 열어두고 조건을 달면 세계는 이란의 요금소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선박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국적과 선명을 위장한 이른바 그림자 유조선, 섀도우 탱커 한 척도 200만 달러를 내고 빠져나갔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말레이시아도 이란 당국과 조건부 통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이란의 요금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발언이 터져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입에서 2026년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해협이 열리겠구나. 석유가 다시 흐르겠구나. 유가가 안정되겠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ABC 방송 기자 조너선 칼이 존엄포에게 전화 인터뷰로 물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트럼프의 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부과할 거냐고요? 이란이 통행료를 가지게 하느니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승자인데. 전 세계 외교가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작 사업, 즉 joint venture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어서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불과 열흘 전 3월 27일의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리에서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불법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의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반대해야 합니다. 같은 행정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열흘 만에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 나온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폭풍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합작사업 발언은 무슨 뜻입니까? 레빗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향후 2주간의 휴전 협상 기간 동안 계속 논의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는 4월 9일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겁니다. 전날엔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엔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말 바꾸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석유업계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긴급 로비를 펼치며 강력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처음에 이걸 우리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석유업계 입장에선 달랐습니다. 호르무즈에 통행세가 생기면 국제유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오릅니다. 그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됩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또 하나, 이란이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트럼프가 같이 받자고 했는데 이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미국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면 통행세 카드의 협상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결국 트럼프의 합작 제안은 이란에게 거절당하고 국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해프닝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입으로 한번 꺼낸 말. 합작사업. 그 단어 하나가 70년간 지켜온 국제 항행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란은 왜 통행세를 원할까요? 미국은 왜 처음엔 같이 받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을까요? 중국은 이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속내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란이 돈이 필요해서 통행세를 만들었겠지. 맞습니다. 절반은요.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이란의 연간 GDP는 약 6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군사시설, 핵시설, 산업 인프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재건에만 수백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행세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다는 건 세계가 이란의 해협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이란에게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카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에겐 핵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요금소.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가 CNN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해협을 그냥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핵협상, 제재 해제, 종전 보장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때까지. 호르무즈는 영원히 이란의 협상 카드로 남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란은 핵 카드를 버리는 대신 더 강력한 해협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합작 사업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쟁까지 벌인 적국과 손잡고 통행료를 같이 받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이상하게도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에 미국 납세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습 작전에 들어간 비용, 해군 전력 유지 비용, 외교 협상 비용. 그런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자립국이 됐습니다. 즉, 이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유럽,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인데 전쟁 비용은 미국이 다 된 셈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불공평하게 보였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바닷길을 열어줬는데 왜 나는 한 푼도 못 챙기느냐? 실제로 트럼프는 직전에 베네수엘라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무력화시킨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통제하면서 관련 이권에 관여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쓰려 했던 겁니다. 힘을 쓴 사람이 이권을 챙긴다는 논리. 그런데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관여하는 순간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항행의 자유 원칙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40년 넘게 자국 해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바닷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원칙을 힘으로 지켜온 겁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이 사태에서 중국은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소리입니다. 중국은 이 상황에서 딱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요구한 통행세를 위안화로 내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선사 소속 탱커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협의해 조건부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인 동안 중국 선박은 유유히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수송을 보호하자는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를 국제사회가 막으려는 시도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위안화로만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 건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국제화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른바 페트로위안, 즉 위안화로 결제하는 석유 무역 시대를 이란 사태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이해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협상력을 얻었고 미국은 전쟁 비용 청구서를 들고 흔들고 있고 중국은 조용히 석유를 사들이면서 위안화 결제망을 깔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미국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이 이 혼란을 타고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총으로 시작됐지만 진짜 게임은 돈과 바닷길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의 재편입니다. 1994년 세계 167개국이 하나의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 영어 약자로 UNCLOS. 이 협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은 어느 나라 영해 안에 있더라도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국은 그 통과 자체에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돈을 들여 파낸 인공 수로입니다. 유지 관리에 돈이 들어가니 통행료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다릅니다. 수억 년 전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자연이 만든 길에 사람이 요금소를 세우는 건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언클로스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나라들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오만이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오만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이 자국 의회에서 공식 발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이 만든 인공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다. 자연 통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만은 이 해협을 이란과 함께 공유하는 당사국입니다. 그 오만이 공개적으로 이란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는 이를 용인한 선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례는 다른 해협으로 번집니다. 가장 먼저 우려할 목소리를 높인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외교장관이 자국 의회 연설에서 직접 경고했습니다. 국제수로 통행은 연안국이 임의로 허가하는 특권이 아니라 UN 해양법 협약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의 물동량은 호르무즈보다 훨씬 많다. 호르무즈에서 원칙을 양보하면 말라카 해협의 자유항행도 위협받는다. 더 소름 돋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통제권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해역 내 비용의 무기화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선례를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통행세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통행세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은 앞에서는 호르무즈에, 뒤에서는 남중국해에 동시에 포위당합니다. 지난 70년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어떤 나라의 배든, 어떤 화물이든 공해와 국제 해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것. 그 원칙 위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고 해상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이 30억 원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통제하고 요금을 받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화가 총성 없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고. 오늘 호르무즈에서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나라의 욕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해양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란, 미국, 중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셨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LNG의 20.4%가 이 바닷길을 거쳐 들어옵니다. 전쟁이 터지고 해협이 막힌 순간 우리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발이 묶인 채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우리 일상에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물 운송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여러분의 지갑으로 날아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자체 에너지 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에너지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르무즈 인질 구조. 이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통행세 도미노가 현실화됐을 때입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통행세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앞문에서는 호르무즈에, 뒷문에서는 남중국해에 동시에 포위당합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전쟁이 터지자 청와대는 이른 새벽부터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장관과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특사 파견을 통보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찾아가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방안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정상과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단기 대응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위기는 또 옵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 70%를 낮춰야 합니다. 미국산 LNG, 호주산 천연가스, 캐나다 원유 등으로 수입 경로를 분산해야 합니다.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 비축유 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01분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해협이 장기간 막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축 규모를 더 늘리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연대입니다. 지금 영국 주도로 40여 개국이 호르무즈 개방연합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이 연대에 참여해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통행세 선례를 막는 건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를 덜 수입해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호르무즈 인질 구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입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주유소에서 2,000원짜리 기름을 넣는 이 순간이 그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길을 누가 지배하느냐? 돈의 흐름을 누가 통제하느냐? 어떤 나라의 화폐로 에너지가 거래되느냐? 이 질문들을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짜 전쟁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대신 해협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쓸수록 닳는 핵카드가 아니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영원히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그 카드의 이름이 호르무즈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지켜온 항행의 자유 원칙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위안화 결제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70년간 유지되어온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동의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셨다면 오늘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장바구니를 한번 들고 마트에 가보십시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배달비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르무즈의 충격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준비된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물류비가 오를 때, 환율이 출렁일 때, 그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파도 위에 올라타는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데려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길을 가진 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제탐험가였습니다.